왜 나를 이렇게 대한 거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그토록 말렸던 황혼 손주유가 10년간의 희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 6시면 눈이 떠집니다. 나이가 들어 잠이 없어진 탓도 있지만 경기도 시흥에서 아들 내외가 사는 서울 강남까지 가려면 서둘러야 하거든요. 지옥철이라 불리는 지하철에 몸을 싣고 1시간 반을 넘게 달리면 도착할 때쯤엔 이미 기운이 반쯤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달려나와 할머니! 하면서 안기는 손주 녀석들을 보면 욱신거리는 무릎 통증도 잠시 잊게 됩니다. 제 인생의 가을은 그렇게 손주들의 웃음소리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교직에서 은퇴하면 남편과 전국 일주라도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상혁이가 결혼하고 처제를 낳으면서 제 계획은 모두 뒷전이 되었지요. 엄마, 이현이 복직해야 하는데 엄마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 간곡한 목소리를 외면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황혼 육아가 어느덧 10년입니다. 제 친구들이 골프 치러 가고 꽃 구경 갈 때 저는 유치원 학교 시간을 맞추려 뛰었고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지켰습니다. 저녁 늦게 퇴근한 아들 상혁이에게 저는 말하곤 했습니다. 장여가, 오늘 준우가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 어찌나 기특하던지. 아들은 피곤한 듯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엄마가 고생 많으셨네. 밥은 먹었어요? 며느리 지영이는 거실에 널브러진 아이들 장난감을 보며 인상을 찌푸리곤 했지요. 어머니, 제가 애들 장난감은 놀고 나서 바로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두면 애들 습관 나빠져요. 정중한 존댓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질책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머쓱하게 웃으며 다시 허리를 굽혀 장난감을 담았습니다. 10년을 하루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집의 식모이자 보육교사로 살았습니다. 제 옷에는 늘 아이들이 흘린 우유 자국이나 밥풀대기가 묻어 있었고 화장품 냄새보다는 멸치 육수 냄새가 더 익숙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내 자식의 짐을 덜어주고 내 손주의 뼈마디가 굵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부모의 마지막 숙명이라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저물어가는 노을 아래 제 그림자가 유난히 길고 초라해 보이던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바친 이 헌신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제 치맛자락을 붙잡고 아장거리던 손주 녀석들이 어느덧 제 키만큼 훌쩍 자랐습니다. 아이들이 자랄수록 제 보람도 커질 줄 알았건만 이상하게도 이 집안에서 제가 서 있을 자리는 조금씩 좁아져만 갔지요. 맞벌이하는 자식들 뒷바라지에 제 노후를 다 바쳤건만 이제 와서 돌아오는 건 고마움보다는 이제 그만해도 된다는 차가운 선언뿐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갈비를 재워들고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어주는 며느리 미연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반가움보다는 당혹감이, 환대보다는 귀찮음이 섞인 묘한 얼굴이었지요. 며느리는 제가 내민 반찬통을 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준우 이제 이런 거 안 먹어요. 지금 전문 영양사가 짜준 식단대로 관리 중이거든요. 며느리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속엔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불필요한 짐으로 치부하는 서늘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무안함을 감추며 주방으로 향하려 하자 며느리가 제 앞을 살짝 가로막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제 주말에는 미리 연락하고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애들도 학원 숙제하느라 바쁘고 저랑 상혁 씨도 좀 쉬어야 하니까요.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습니다. 10년 동안 제 집처럼 드나들며 살림을 도맡아 왔는데 이제는 미리 연락해야 하는 손님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던 아들 상혁을 향해 제가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장여가, 너는 어떠니? 내가 오는 게 너도 불편해. 상혁이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현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이제 애들도 다 컸는데 엄마도 우리한테 너무 매달리지 말고 엄마 인생 사세요. 그게 서로 편해. 아들의 그 무심한 대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느라 포기했던 그 많은 제 인생은 어디서 보상받아야 할지 막막해졌지요. 며느리는 거실 한쪽 공기청정기를 강하게 틀며 코끝을 찡긋거렸습니다. 그 사소한 몸짓 하나하나가 마치 저를 향한 거부 몸짓처럼 느껴져
저는 서둘러 가방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닫히는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 가족의 웃음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시리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아들 집을 나서 정류장으로 향하던 길 가방 안을 뒤적이다 아차 싶었습니다. 손주 녀석 주려고 아껴둔 용돈 봉투를 거실 탁자 위에 두고 온 것이지요. 다시 돌아가는 발걸음이 왜 그리도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현관 비번을 누르려다 안쪽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목소리에 제 손가락은 허공에서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자기야, 나 진짜 못 참겠어. 어머님 오실 때마다 집안에 그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배는 것 같아. 애들 정서에도 안 좋다니까. 며느리 미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제 앞에서는 그렇게 상냥하게 웃던 그 입술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서늘한 비수였지요. 저는 숨을 죽인 채 문에 귀를 바짝 댔습니다. 제 아들 상혁이가 한마디라도 거들어주길, 제 편을 들어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나도 알아. 나도 퇴근해서 들어오면 코끝이 찡해. 엄마한테 직접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당분간은 반찬도 택배로 보내달라고 하고 오지 마시라고 해. 상혁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제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무심한 그 말투에 제 심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지요. 10년 동안 무릎이 닳도록 아이들을 업어 키우고 며느리 눈치 보며 살림을 도맡았던 세월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몸에서 난다는 그 노인 냄새는 아마도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시장 바닥에서 그리고 주방 불 앞에서 찌든 훈장 같은 것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준우도 이제 할머니 오시면 자기 방에서 안 나오려고 하잖아. 애들도 이제 알 건 다 안다고. 며느리의 이어지는 말에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손주 녀석의 재롱에 시름을 잊었던 제 삶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지요. 저는 가져오려던 봉투도 잊은 채 도망치듯 아파트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캄캄한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검버섯이 핀 낯선 노파 한 명이 서 있더군요. 평생을 자식이라는 나무에 거름이 되어 살았는데 이제 그 나무가 제게 냄새난다며 뿌리를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며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된다면 기꺼이 사라져 주마. 대신 내 인생도 돌려받아야겠다.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통장과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10년 넘게 한 번도 제 손으로 사본 적 없던 화사한 원피스를 사기 위해 인터넷 창을 열었지요. 절망의 끝에서 비로소 제 자신을 위한 서늘하고도 단호한 희망의 단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6시에 눈을 떴지만 지하철역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1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지요. 그 통장에는 시장 일을 그만두며 남겨두었던 제 마지막 자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한 노인 냄새를 지우기 위해 저는 가장 먼저 동네에서 제일 큰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푸석했던 흰머리를 단정하게 다듬고 나니 거울 속에는 희생만 하던 할머니가 아닌 박경숙이라는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아들 상혁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아이들 학교 시간에 맞춰 제가 도착했을 시간이었지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오늘 왜 아직도 안 오셨어요? 이현이 오늘 회식이라 늦는다는데 애들 간식은 어떡하고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당혹감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미안해하는 대신 최대한 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혁아, 나 이제 안 간다. 내 자식 밥은 이제 내가 챙기든 사람을 쓰든 하려.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장난 아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보련다. 너희 집에서 나는 냄새. 나도 이제 지긋지긋하거든. 아들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가슴이 방망이질 쳤지만 이상하게도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지요. 저는 곧장 백화점으로 가서 제 체형에 꼭 맞는 화사한 원피스와 굽이 낮은 구두 한 켤레를 샀습니다. 10년 넘게 아이들의 흙 묻은 옷을 빨고 멸치 육수 냄새를 뒤집어쓰며 살던 저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저녁에는 교직 생활을 같이 했던 옛 동료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경수가 너 웬일이니? 애들 키워주느라 얼굴 보기 힘들더니
친구들의 반가운 목소리에 눈시울이 시큰해졌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 공기가 오늘따라 유난히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비록 아들 내외와의 관계는 균열이 갔을지언정 제 마음속에는 잃어버렸던 자아라는 꽃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행 비행기 표를 알아볼 생각입니다. 낡은 앞치마를 과감히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눈앞에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바람은 짭조름하면서도 달콤했지요. 며느리가 말했던 그 퀴퀴한 냄새 대신 여기에는 싱그러운 바다 내음과 이름 모를 들꽃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또 누군가의 할머니로 사느라 제 이름, 석자를 잊고 살았던 세월이 파도 소리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구두를 신고 모래사장을 걷는 발걸음이 이토록 가벼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해변 의자에 앉아 여유를 즐기고 있을 때 다시 한번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들 상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화난 목소리가 아니라 몹시 지치고 다급한 목소리였지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이현이랑 나랑 애들 챙기느라 어제 한숨도 못 잤어. 집은 이미 돼지우리나 다름없고 준우는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울고불고 난리야.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짐을 싸서 올라갔겠지만 이제는 그 마음이 안쓰러움보다 고요한 평정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장여가, 그동안 내가 너희 집에서 지은 건 빨래뿐만이 아니었나 보구나. 너희가 당연하게 누렸던 평화는 내 무릎과 허리를 갈아 넣어 만든 것이었어. 이제는 너희가 그 무게를 오롯이 짊어질 차례란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전해주려. 이제 내 몸에선 노인 냄새 대신 자유의 향기가 난다고. 당분간은 나를 찾지 마라. 나도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거든.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제 자신을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긍지였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해서 정말 죄송해요. 라는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관계의 회복은 억지로 껴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을 만큼의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예순이 넘은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제 제 가방 안에는 손주들의 간식 대신 제가 읽고 싶었던 책과 카메라가 들어 있습니다. 자식이라는 나무에 거름이 되어주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스스로 꽃을 피우는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저와 같은 길을 걷고 계신 수많은 동년배 여러분, 당신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앞치마를 잠시 벗어두고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저문은 노을이 이토록 아름다운 이유는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냈기 때문이니까요. 오늘도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이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